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실학자, 과학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다산 정약용. 정치적인 문제로 10여 년 이상 유배지로 홀로 떨어져 자식들을 만날 수 없던 시기에 정말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다행히 그는 죽기 전에 죄에서 벗어나 고향에서 1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책은 유배지에서 다산이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쓴 편지글들 중 일부를 저자의 삶에 대한 조언과 함께 담은 책입니다. 보통의 고전들을 보면 글을 소개하고 그것을 풀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와는 반대로 저자가 특정 주제로 미리 글을 쓰고 그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진 다산의 편지를 찾아서 글들이 이어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산의 글보다는 저자의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합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부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습관에 대하여, 태도에 대하여. 이 챕터들 중 중년 이후의 삶에서도 조금이라도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산의 마지막 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배움이 없는 이는 금수와 같다. 학문은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학문은 제1의 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배움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체를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민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많이 알려진 재밌는 이야기로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 무지의 지라는 것이 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안다 라는 뜻이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에서 사제에게 신탁을 청했다. 질문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였고 신탁은 없다라고 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신성모독은 사형까지 가능한 죄였으니 신의 지위가 요즘의 종교와는 사뭇 달랐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고 신탁이 말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들보다는 그나마 덜 무지하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니 현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의 시초이다. 진정한 현명함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니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책과 강의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꾸준한 삶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늘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니 말이다. 배움은 같아도 깨달음은 다를 수 있다. 하루는 묘령의 소년이 찾아와서 문장을 배우고자 청하기에 물었더니 19목은 이인형이라고 하였다. 가져온 책 상자를 열어보니 제주께나 있어 이름을 얻은 이른바 최신 유행풍의 신문이었다. 뱃속에 든 것을 점검해보니 마치 호로병이 물을 토해내듯 콸콸 쏟아져 책 상자보다 수십 배 더 풍부한 청산유수의 대답이 돌아왔다. 자네, 뛰어난 문장이 될 수만 있다면 평생 불허하더라도 아무 후회가 없다고 했는가? 과거 시험 제도와 공부는 이미 실질 공부와 동떨어져서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하겠네. 하지만 나라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과거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쓰일 길이 없지 않은가. 조광조와 유황과 이이 같은 큰 학자들도 과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과거가 올바른 공부의 길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을 뿐일세. 그런데 자네는 과거도 출세도 흥미가 없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후회가 없겠다고 하는군. 나는 자네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해주면 좋겠네. 그게 싫다면 차라리 문장에 힘쏟는 열정으로 노름질하고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이 문장을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해가 적을 것일세. 가보게. 다산의 편지 중. 똑같이 새벽 이슬을 먹어도 벌은 꿀을, 뱀은 독을 만든다. 과거 시험의 패단을 알면서도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있는 반면 인형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깨달음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일한 배움 속에서 보다 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과 같이 평소에 준비된 자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자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평소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 작가나 강사를 비롯해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선생들은 단지 새벽 이슬을 만드는 역할을 해줄 뿐이다. 그것을 꿀로 만들거나 독으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선생은 국가를 가리고 종교를 가리고 인종을 가리면 안 된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가공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청중의 몫이다. 청중이 달라졌다고 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던져주면 이후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상대의 몫일 뿐이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해야 하는 업무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다. 그 이후부터는 일을 넘겨받은 상대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굳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홀가분해지고 싶다면 마음이든 일이든 상대에게 넘겨주는 게 좋다. 그 이후로는
상대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배우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가르칠 때도 있을 것이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잘 활용하여 새벽 이슬을 통해 꿀을 얻는 벌이 되면 좋겠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고 배운 다음에는 또 가르쳐야 할 것이니 가르침과 배움은 그런 면에서 다르지만 또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은 같아도 깨달음은 다를 수 있다. 똑같이 새벽 이슬을 먹어도 벌은 꿀을, 뱀은 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부디 이슬로 꿀을 만드는 벌이 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돈으로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베품은 덕의 근본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너희가 남을 돕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정성을 다하여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에 조심하고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갖지 말거라. 훗날 너희가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일이다. 비록 가벼운 농담일망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는구나 하는 소리를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돈이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돈을 빌려줘 보면 어떨까? 물론 액수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를 믿고 기다리되 못 받으면 그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큰 것을 얻은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면 그것은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단, 이는 평소에 그만한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부탁을 하는 이들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갚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조금만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맞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기는 정말 힘들다. 이 세상에는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상대가 나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장차 독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몇 푼의 돈으로 미리 끊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홀가분하게 털어버리면 그뿐이다.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대를 몇 푼의 돈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니 굳이 나쁘다고만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상대가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돈을 갚는다면 그는 나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살아가며 평생 나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축하와 고마움은 늘 선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말로만 축하한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수다. 말로만 축하와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선물을 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상대이기에 그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해야 할 정도의 축하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축하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사소하더라도 조그만 선물을 더해 축하를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대는 바로 안다.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상대에게 선물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상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지만은 않다. 받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선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한다. 받았으면 주어야 하고 주었으면 받은 상대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밖에는 없다. 인심은 돈으로 내는 것이다. 인심을 쓰고 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평소 고마운 사람, 마음 쓰이는 사람에게 인심을 내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예전처럼 품앗이를 하며 집안일을 거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법이다. 선물도 받아봐야 줄 수 있는데 받은 적이 많지 않으니 적시적소에 해야 할 선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물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니함만 못하니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한다. 많이 받아봤더라도 마음이 인색하여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 이를 잘 가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나와 인연을 맺은 후 나에게 먼저 선물을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선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평소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내가 그에게 줄 것은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굳이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도 생각해보자. 그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좋은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기 마련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연히 만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평생의 인연으로 함께할 수도 있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여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줄 때도 있다.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만일 그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라면 나도 받은 만큼 베풀어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모든 상황에서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 항상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돈이 아닌가. 경제관념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재물만 탐하다 보면 그르치기 마련이다. 너무 재물에 집착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주위도 돌아보면서 살면 세상이 좀 더 훈훈해지지 않겠나.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각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전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다산의 편지 중 인연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늘 혼자서 마음을 다주고 진심을 쏟아부은 다음 혼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 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인맥,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위 인맥이라고 한다.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인맥이 아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와 진정한 인맥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 없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만일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인다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인맥은 서로의 신뢰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신뢰가 최상의 인맥이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어야 상대도 나를 그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판다. 본인보다는 주의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마련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질 않는 법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본디 남에게 옹졸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다. 나 자신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보다도 무척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노는 것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공부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향한 공부와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서서히 누군가의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서히 내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혹시 다시 간다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처럼 말이다. 다산의 편지 중 관점을 바꾸면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평생에 한 번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먼 곳의 친척보다야 가까이 살며 수시로 얼굴 마주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이웃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연이 참으로 많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명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어디선가 살아는 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설령 생을 마감하였다 하더라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찰나일 뿐이다. 평소 보지 않고 살았으니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적기도 했을 것이다. 그와 내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시간만큼 서로가 더 먼 남남이 되어갔던 것이다. 10년에 한 번을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극소수의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나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가 한 명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 1년 동안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며 우정을 쌓은 마치 친형과도 같은 좋은 선배였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1, 2년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더 뜸해져서 서로의 근황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나의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나니 그 선배의 전화번호로 그의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고, 갑작스러운 부고에 당황하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단체 문자로 보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이뭐뭐 배상. 그가 세상의 빛을 본 지 49년 만의 일이었다. 삶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과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되었다.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때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가뭄에 콩나듯 본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보이는 살아있는 인연에 더 잘하면 된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면 죽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더 충실하고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며 좋은 인연을 선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과연 누구의 기억 속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까? 신뢰는 후불이다.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집에 있을 때는 오로지 독서하고 예의범절을 익혀라.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며 냇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돌을 모아 동산을 쌓아 선비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가끔 시골의 외직으로 나갈 때는 자애롭고 어질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렴 결백하도록 힘써서 아전들이나 백성 모두가 편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큰일을 당했을 때는 쉽건 어렵건 꺼리지 말며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라님이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존경한다면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자식이 해야 할 효를 극진히 다하는데도 부모가 자유롭지 않고 마치 고수가 아들 순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을 해칠 생각을 품는다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해도 된다. 다산의 편지 중 신뢰는 후불이다. 믿음을 당겨 쓸 수 있는 법은 없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도 그러하거니와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사가 그렇지 않다. 한 줌의 모래가 쌓여 태산이 되고 낙숫물이 떨어져 주춧돌을 뚫는 것처럼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실력도 그러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떠올려 보자. 그 말들을 고리타분하고 그저 그런 말로 넘겨버리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삶의 기본이 되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면서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거듭해서 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늘 웃으면서 키울 수만은 없다. 때로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며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당근과 채찍을 적시적소에 잘 주어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양육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이 났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와 같은 말이다. 그때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과 인내로 그 상황을 넘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도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신뢰는 후불이다. 믿음을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너희가 신뢰가 쌓이게끔 노력을 먼저 하도록 해라. 이는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부모라고 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평소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면 그 또한 자식에게 신뢰를 주기는커녕 조언 한마디 하기조차 힘들 것이니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가 부모라고 하여 생활 습관과 언행을 함부로 하여 자식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의 눈이다.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다면 이를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유독 실수를 많이 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사계절을 만났는데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12달 동안 믿음을 주지 못한 상대가 한순간에 바뀔 리는 만무할 테니 말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몇 번만 만나보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다. 신뢰를 쌓는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 우선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쌓인 신뢰를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는 평소에 나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옹졸한 법이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으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런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여 내 생활로 만든다면 굳이 타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타인에게 신뢰를 주기는 그만큼 쉬운 일이다. 그러니 평소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나를 타자로 생각하고 스스로와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늘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을 당겼을 수 있는 법은 없다. 결코 편법은 없다. 꾸준히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얻은 신뢰는 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다가 추운 집에서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 먹어야 할 사람들에겐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집에 가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하는 것이다. 분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내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의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끝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 다산의 편지 중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키의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이 있다.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이라는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임을 밝힌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중 유독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누구는 타인의 감정과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거나 덜 받고 자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지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도 할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부는 잘하지만 유독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공감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과 다른 점에 우선 주목한다. 그래서 내 장점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평소에 귀하게 대해야 한다.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살아가며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다. 공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 번째가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 번째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니 크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본인의 돈을 쓰고 부탁을 들어주는 호의는 만나기 힘들 것이다. 호인이라 쓰고 호구라 읽힌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만날 수 있다. 아마도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소중한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지 이 또한 일방적이기만 한 만남이라면 오래가지 못한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앞의 두 가지를 배제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니 언급을 생략하겠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되었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의 말에 공감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만남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쉽게 피로해진다. 세 가지 경우의 만남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무엇이 되었건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회의감이 들어 지금 만나는 목적마저도 퇴색될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나 스스로가 먼저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말과 행동에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서로의 만남이 공감이 가득한 시간으로 형성된다면 서로의 신뢰도 자연스레 쌓이게 될 것이니 말이다.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시작하는 사람,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도 없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친다.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지루해한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응시한다. 메모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고 본인 의견을 말한다. 대화를 재밌어 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멋진 선물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다. 가장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만들어보자.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마음을 다독여주자.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자. 오래 만나고 싶으면 존칭을 쓰는 것이 좋다.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느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무리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다산의 편지 중 배려와 존중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남이 대접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씨앗에 물을 주어야 싹이 나고 화초가 자란다. 화초가 자라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정작 물조차 주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는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뿌린 것은 결국 거두게 되어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해라. 마흔은 마흔의 인생을 알고 이른은 이른의 인생을 안다. 마흔이 이른의 인생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저 공감하려는 마음을 통해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일 뿐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삶을 책으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책을 많이 읽는다면 책을 읽지 않은 이에 비해서 지식과 지혜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다. 나이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대접해 주는 것이다.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대접해 주지 않아서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지 마라. 살아온 길이만큼 짙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대접을 해주면 또한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다. 감정 나눔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설령 돈이 든다고 해도 상대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은 무척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심하다. 사람들은 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반말을 하여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편해지면 서로를 안이하게 대하기 때문에 분명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면 오히려 나을 것이나 동갑이거나 서너 살 차이 나는 경우에는 말을 놓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 번 말을 놓으면 무르기가 힘들다. 그러니 검증되지 않은 상대이거나 오래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상대라면 상호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오래 만나고 싶으면 존칭을 써라. 배려와 존중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다.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한 곡의 음악에도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대단원이 있다. 처음에는 느지기, 해맑은 가락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호흡이 거칠어졌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악기가 일제히 제 소리를 내며 밀고 당기는 드자비질을 한다. 마침내 최고조에 달하여 듣는 숨이 가빠질 때면 슬며시 여운을 남기며 소리를 거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도 조물주가 내려준 사악장의 교양악이다. 시의 눈, 문학의 마음은 이런 대지의 노래, 조물주가 들려주는 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감사와 찬미의 눈길로 고마움에 화답하고 그것을 노래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타인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스스로에게는 당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상대의 친절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 친절에는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마음에 언짢은 기분이 싹 튼다. 늘 고마워하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당연히 하되 고마움을 바라지 말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항상 상대의 친절에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서운함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내가 베푸는 친절은 당연히 하되 결코 상대의 고마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고마움을 바라는 순간 내 친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고마운 마음과 당연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늘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본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늘 욕심을 낸다. 그러니 자족을 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니 항상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친 끝에 돌아오는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쉽게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는 결과이다. 둘 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만 살기를 원한다.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라면 항상 쉬운 길로만 가서는 안 된다. 쉬운 길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결과는 같을지라도 지나온 과정을 복기해보면 그 과정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자산으로 남는다. 항상 끊임없는 고민과 사색을 즐기며 올바른 결과를 위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습관처럼 삼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습득할 수 있는 크나큰 공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고마워하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당연히 하되 고마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고맙지 않은 것도 단 하나도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나면 고기가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 구절 정도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문득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긴다. 다산의 편지 중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다. 하지만 모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외로움의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 상대가 있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독서와 음악,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 외로움을 즐겨보도록 하자. 늘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가끔은 자의로 굳이 외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롯이 그 외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소음과 정보와 만남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가끔은 그 많은 머릿속의 울림을 비워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사람과 만남 속에서 염증도 덜어는 느낄 것이다. 가끔 텅 빈 공허함을 일부러라도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외로움이 차츰 더해져 심한 우울증으로까지 나를 내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멍 때리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보자. 살아가며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때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평소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 당연하게도 인간은 죽음과 이별을 피할 수 없다. 외로움을 말하며 삶과 죽음을 논한다는 것이 무척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으로 인해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외로움은 희로애락처럼 살아가며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즐기는 현명함을 가진다면 감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스스로를 갈고 닦는 좋은 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단정짓지 마라. 사람은 원래 제대로 착하지 못하고 반드시 가르친 다음에 착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쁨, 분노, 슬픔, 놀람, 사랑, 증오, 욕심과 같은 칠정이 마음속에 얽혀서 원만하게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 성현은 모두 개과, 즉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기까지 했다. 허물을 고치는 것이 허물이 없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마땅히 급하게 힘쓸 것은 개과 이 두 글자뿐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학문, 저 혼자 고고한 공부는 옛 성현들도 다 경멸했다. 다산의 편지 중 어설픈 단정은 틀림없이 오류를 남기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절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나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고치는 의미에서 사용하거나 앞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조금 나을 것이다. 예컨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거나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절대라는 단어에 얽매여 내 행동을 최대한 조심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를 두고 쓰는 말이 아니고 상대의 말에 절대라는 말을 덧붙여 단정짓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건 절대 아니야 라거나 절대 있을 수 없어 와 같은 말이다. 절대라는 것은 100%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상대는 문맥에 앞뒤는 차치하고라도 절대라는 단어에 본인의 생각이 가로막히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내 반감이 생길 것이다. 상대의 말에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다.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절대라는 말처럼 자주 쓰는 말이 원래라는 말이다. 세상에 절대가 없듯이 원래도 없다. 원래라는 것은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처음부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원래 그래,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 중 하나이다. 그 원래가 10년 전부터인지 조선시대부터인지 아니면 공룡시대부터인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내 기준에서의 원래일 뿐이다. 절대와 원래를 말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아집이 강한 경우가 많다. 무논리에 가로막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가지 가능성에 한정하여 사고하는 오류, 즉 이분법적 사고를 취한다. 세상에는 이게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 2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자주 이분법적 태도를 취해 스스로가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보다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평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명심하자.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고 원래라는 말은 원래 없다. 부디 현명한 말 습관으로 나의 품격을 높이고 더불어 상대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습관을 갖자. 원래의 어설픈 단정은 오류를 남기게 된다. 절대 모든 것을 단정짓지 마라.